앞에 사례 발표 피해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자기 사례 발표 피해 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맥락에서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정부기관인 행정부가 또는 사법부가 이런 토론회를 하셨다면 그런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기호 의원님과 입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입법적인 문제 또 제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구체적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절차나 행정부 절차 이런 것과 약간 무관하더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의 정책들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자가 발표를 20분 하고요. 토론자, 양정 토론자들이 5분씩 짧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저희가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보다 좀 짧게 발표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발제자가 멘트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면 되겠죠.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놨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상태자 한 5분 정도 쉬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회의 황희수 변호사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박수는 전체 같이 한 번씩 그다음에 손수경 운동적으로 한국인 창조에 계시고요. 과거에 의미가 농산 분명히 변호사님께서 오늘 나중에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사무소 사람에 계시는 정의원 변호사께서 토론을 참여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는 분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황희수 변호사님께서 법회사의 청취를 하고 박수 올려주시죠. 안 들립니다. 사회 청취는 올해 5월에 달성 피해자 모임 구성원 중에 28명을 대상으로 피해 사회를 청취를 했고요. 청취를 하는 방식을 사례자가 일단 편의대로 발언을 하도록 했고요. 청취하는 저희는 어떠한 법적인 코멘트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공수처의 설치나 특별검찰관제, 상설특별검사 제도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설특별검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석유 의원실에서도 상설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상태이고요. 발제문 기회에 보시면 동일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있는 제도들은 발제문 참고하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검찰로 이어지는 현타 수사 또는 도시 수사가 문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임모 선생님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임모 선생님께서는 남 모 씨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에 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인 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남 씨의 차량을 가로막아서 부정거를 하게 되고 언쟁이 벌어졌던 도중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김 씨와 남 씨를 긴급 체포, 현행 체포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는 그 전부터 있던 흠집 외에 아무런 사고의 흔적도 없었고 김 씨 역시 상해를 입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날 김 씨가 경찰에 남 씨로부터 10분간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8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 씨가 경찰이 이제 접촉사고 흔적, 이런 조작된 접촉사고 흔적과 허위 상해 진단서를 그대로 검찰로 제시했고요. 그래서 검찰도 수사로 이끌어서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볼 수 있는 남 씨가 억울한 진행을 받게 되었다라고 임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의 수사 내용을 사례로 넣는 데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여기서 피해자의 주장들의 많은 부분이 경찰에서의 편파적이고 또는 편파적이거나 부실한 수사 내용이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면서 검찰 역시도 그렇게 수사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못지않게 경찰의 수사 역시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경찰은 사실 2011년부터 수사관 근처 요청 제도라던가 내지는 수사 임의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일단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부분을 이제 압도위원회가 대체로 내부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 수사도 외부 민관위원회의 관리와 감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의 권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태도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 태도도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지금 사례 24페이지에 최임 선생님의 사례를 보시면 이 최 선생님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에 너 같은 서민들은 얼마든지 구속해서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나 또는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제 수사가 기각되니까 3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 최 선생님을 구속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검찰 혹은 검찰에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의 장소를 보이지 않았나. 따라서 체포나 축소, 압수수색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체포 및 구속 요건 내지는 압수수색 검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압수수색에 대한 적부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25페이지 법원에 의해서 피해를 주장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27페이지에 김모 선생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주변의 구시공사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재판 진행 중에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는 바람에 자신에게 유리하던 재판이 갑자기 불리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바뀌면서 결론 제기를 하자마자 화해 공고를 하다가 곧바로 결론을 종결하면서 판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로서 공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셨고 재판과 관련해서 그동안 당사자가 기울인 노력들을 무시하는 태도로까지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례 건수 39건 중에 법관의 재판 진행 또는 법원 진행에 직원에 의한 피해를 주장한 사례가 15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법원 관련 피해 사례 중에 증거조사 재판 진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재판의 진행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 먼저 18페이지 집중 심리제의 적절한 운영이 일단 중요해 보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 판사의 인사 이동이 있으면 재판부에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 사례자들은 이렇게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재판부의 변경에 다른 힘이 작용하여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특히나 당사자들이 불리한 판결의 결론을 받은 경우에 재판부 변경과 판결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의구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중 심리제를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법조 위원회의 정착이라던가 다양한 분쟁 해결 제도의 오랜만에 다 생각하고 자료집을 참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망명판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법정 언행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정 언행을 녹음하자라는 사례자분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30페이지 한 선생님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 한 선생님은 학생부 업체와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학생부 업체가 이 한 선생님을 상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이 학생부 업체의 불법을 주장하셨는데요. 이때 재판장이 저는 법을 모릅니다. 대답을 해서 대답을 하면서 한 선생님의 주장을 그냥 인출시켜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한 선생님 주장하신 것이 법정 녹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판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지금 법정 녹음 제도는 2012년 3월에 도입이 됐고 대법원이 또 올해 5월부터 민사 소액 재판이나 형사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법정 녹음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에 대해서 법정 녹음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요. 판사 문제와 달리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법정 녹음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당사자와 재판의 공정성에 신념을 가진 재판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정 녹음은 재판 개개인이 재판의 임함에 있어서 언행의 신중성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가정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 녹음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리 부족행과 관련해서 법원 구성의 다양한 기능 강화의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자료집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변호사로부터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 변호사로부터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는 각각의 사례마다 사례 내용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는 이번 이모 선생님의 사례만을 일단 얘기하고요. 이모 선생님은 이제 형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만나게 되는데요. 브로커 유 씨가 자신에게 정관계 인맥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접 검사와 통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하고요. 이 브로커 유 씨가 500만 원을 받고 정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형사소송을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는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변호사의 윤리의식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조금씩 보겠습니다. 법조윤리와 관련해서는 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일정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이모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법적 브로커의 문제, 그 다음에 성공 보수의 문제, 선임료 문제 이런 부분이 변호사 업계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까지 변호사법 개정 등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변호사의 유리의식 문제나 회전문 인사, 전관 예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나홀로 소송의 문제가 이번 사례를 대통해서 청취하면서 많이 있었는데요. 법원에 의한 피해 사례자의 절반가량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대체로 벌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변호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독자적인 법률 판단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신 사례자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례들을 보면서 소송 중도 물론이고 소제기 전 법률 상담에 이르기까지 신뢰받는 변호사의 조력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법률 서비스 제도의 개선이 주의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법률 서비스 제도를 보게 되면 법률 공단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 보였고 지금은 형사소송 구조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민사소송 구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아주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시행 그리고 제도의 정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피해 사례 중에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거나 피해 사례라고 오해한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례 각각의 주장 속에는 그 주장 속에 인권을 소홀히한 수사기관의 태도도 있었고 피해자 앞과 사건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절실한 요청 그리고 구제를 원하는 거절한 사연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우적 그리고 편의적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한 법원과 검찰의 태도도 그 사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가 찾아오기까지 인간적인 아픔과 두려움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 변호사 업계의 문제적 구조가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발제를 마치고 싶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황희수 의원을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위공직자나 검찰의 실수사 문제는 이제 상설부터 고위위원께서 제출하셨고 그런 것이 편파 수사 방치되는 검찰은 편파 수사가 가능한데 그런 수사가 교체제도가 있지만 많이 발전되지 않았고 결국 민간위원회 감시 문제 이런 방안 수사관의 그런 권위적인 구조가 있고 체포와 압수수색이 그 강한 부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와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시임을 그런 것 도입하는 그 다음에 사법부 특히 이제 그 판사가 판결 때 시행이 때문에 사실상 판사가 집중심리를 활성화해서 있을 때 재판을 끝내는 그런 방식이 강하게 되는 판사한테 좋은 것이다. 변호사의 부실 변론이나 전관 예우 그리고 또 사법 서비스가 비진한 것을 그게 사실은 사법 피해의 실제 저변에 깔리는 문제점 그리고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법 서비스 접근 보완에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해드려도 꼼꼼히가 읽어보시고요.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세사연대 그 신수경 공동대표께서 네. 그 사법 피해 보고대회는 지금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하고 있는 민주사법 연석회의 전신인 민주사법 국민연대 회의에서 2008년도에 처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법피해 보고 대회를 형식하고, 1차 사법피해 보고를 하고, 2차로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회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 보고대회를 했었던 그 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법 문제, 사법 결과에 대한 사법 그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으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그것들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2013년에 사법 피해 보고 피해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만은 똑같은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법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모색하는 자리의 의의가 첫 번째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사법 영역은 그 발전이 만시체되어 오는 과정에 있었다. 이것은 지금 정치검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권리 회복과 함께 그다음에 수뇌부의 그런 정치적 독립성 이런 문제를 많이 앞장서 왔었던 부분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물론 그 과제들이 유효하긴 하지만 이것과 함께 실제로 사법이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법 피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지금 사법개혁의 운동 과정에서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이번 피해 보고의 의의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에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시급히 제도적으로 도입이 돼서 변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번 더 되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조금 어렵거나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좀 제시했고 토론을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피해 구제 특별법이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각 법원 앞에서는 자기 민원으로 불리는 사법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은 대부분 시효가 도과했거나 재정 신청이나 재심이 사유가 되지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마련해 이들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과거 관용주의 정부 당시 약법부 중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내려진 법률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된 일들도 포함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행으로는 재심을 통해서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서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별로 해야 되는 피해 구제가 효율적이지도 않고 국가지급을 분명히 밝힌 차원에서도 사법 피해 문제에 함께 해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서 유효적인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피해 이번에 많은 건수들이 좀 보고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법피해에 대한 유형,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들이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로스쿨 입학성 폐쇄를 통한 법적 이력이 확대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법피해를 양산하는 큰 구조 중 하나는 나홀로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대응의 미숙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또 특히 밀장소송에서 수익사건의 경우에 특히 그러한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들 대부분 이제 수임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판 절차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제 재판 과정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결과적으로도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법조인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거나 다른 절차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률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공공변호사청 신설입니다. 앞서도 얘기가 되긴 했었지만은 두 번째와 연결돼서 법률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변호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의 소송 구조 같은 경우에는 소송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 범위도 경찰의 약자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한 법률적인 구조가 되기 어렵고 예방하는 능력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 법률 상담이나 소송에 대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변호사청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적 통제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법 피해가 양산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이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영화 브러스 화서 이후에 각급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시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번 국정원 정식이 사건에서 들어서 볼 수 있듯이 과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수사기관들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통제 방안을 더 확대해서 강화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법 피해를 막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5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할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면 뭐가 안 돼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 토론에 대해서 플로어에 대신 많은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토론해 주시는 분들께서 또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김비수 변호사님께서 검찰과 경찰 개혁 방안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권 장악 6개월 이내에 거의 하듯이 여당 태도로 보였습니다. 근데 중도 폐차하고 끝났어요. 저희랑 기대하기 어려울 때라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임명한 걸 보면 전부 공항문화들도 국민들 성경만 봐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 최근 국정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더욱 검찰이 오히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듯이 항상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하도로 되었던 검찰과 검찰의 개혁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국민한테는 더 피부로 와닿는 거고요.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관한 사례들은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만들었고 저 자신이 여기서 특별히 제가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서 저는 상설특검제도라는 용어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고위공직자 국회 비리 수사지구 이런 식의 형태를 원하는데 어쨌든 한나라당 안대로 할 경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아니 특별검사라는 상설특검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게 꼭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를 우리가 상정을 하는데요. 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고 독일에 같은 데서 보면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를 보면 국회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저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오건 안을 봤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왜 정치 권력의 예속된 상설특검을 만드는 거라면 그건 굳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지고 또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입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정문화시킬 건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는 되는데 가령 국민적인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한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든지 이명박 사건인데 그 다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지금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정문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검찰과 상설특검을 만든다고 할 경우 검사와의 관계 정립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서로 권력 다툼으로 비춰져서 나중에 사건을 부디 흐려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서로 관계라든가 원칙적 권한 관계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서기호 의원 말을 제가 비판하는 것처럼 대단히 죄송한데 그 법률안을 보면 가령 구성 같은 경우를
거의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저도 특검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검사가 오면 사실 검찰의 제 표현이 조금 뭐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간첩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실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는 그 검사를 통해서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특검이라는 제도가 원래 시간적, 제도적, 물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특검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은 최소한은 연락관 정도의 의미, 각 부처 간의 협력관계라든가 의정관계나 이런 정도의 최소한을 한정시키지 않으면 그 상설특검의 독립성이나 이보다 심각한 중립성 같은 경우에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과 법무부 관계에 대한 관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원래 법무부 밑에 있는 기관이 검찰인데요. 지금 법무부에 가서 보시는 분들은 뭐 알겠지만 밑에 있는 일반 직원부터 과장, 그 다음에 국장, 전부 다 검사들입니다.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법무부가 하는 역할은 검찰이 뭘 잘못하면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예요. 어떻게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를 지휘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죠. 경찰은 2명 파견되어 있어요. 업무서로 협조해라고. 근데 마치 대한민국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검사가 법무부를 지휘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의 가장 화두이고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를 지휘하는 한 검찰의 권력은 절대 민주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배심 제도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런 거 개인적으로는 좀 상상을 안 했는데 하도 하는 짓이 너무 불신을 초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권력을 빼앗아서 국민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배심 제도, 물론 뭐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진지하게 도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재정신청 제도도 조금 언급을 해놨는데요. 가령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신청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재정신청이 되면 굉장히 국민에 대한 사법 피해가 많이 부재될 걸로 예측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각 법원마다 재정신청 전담부를 배정할 정도로 인원도 늘렸습니다. 근데 재정신청이 안 됐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를 안 해버리는데 법원에서는 수사된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사들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임원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재정신청 사건이 원래의 취지를 전혀 발동을 못하고 있고, 너무나 유지 과정에서도 아주 대단한 문제점들을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에도 많은 문제는 됐었는데, 원칙적으로 그래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정신청에 해부돼서 법원에 재판을 하면서 제대로 해줄 거다라고 믿고 검사한테 공소유지를 맡겼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권에 무죄를 선고해 주죠. 그런 겁니다. 최근에 제가 뭐 쌍문자동차 사건과 관련된 권영국 변호사 사건 변론을 하면서 똑같이 경찰이 그거하고 맞물려져 있었어요. 재정신청을 법원에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에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는 그 사건은 계속 무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무죄 주장을 하고요. 거꾸로 재정신청이 피해 당사자인 권영국 변호사 사건을 변론받고 이 사건은 유죄를 인정하고 해서 검사들이 오늘 탐년을 써요. 무죄만. 근데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재정신청의 본래 제도 지금 굉장히 재정신청 개혁할 필요가 있다. 경찰 개혁을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서기호 의원실에서 제출한 그 상설특검 문제와 관련해 갖고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나중에 그할 때 지적해서 또 제 감각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그 마주대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오동석 교수님께서 사법 피해 예방 및 이제 그 법원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법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자들의 사례를 청취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집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것들의 사례가 좀 더 많이 청취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수가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는 것, 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각종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것,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 이건 좀 법원뿐만 아니고 공직자,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헌법 아래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여전히 조선시대 내지는 군부 독재 시절의 그런 권위주의적으로 국민주의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직자들에게 그 지위와 권한에 비례해서 헌법교육이나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맨 끝에 제 발제문 토론문에 있는 여기 나오신 정정훈 교수님이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토론문에 썼던 것처럼 듣는 거죠. 이런 것처럼 피해가 있는 분들이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어쨌든 그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런 그 피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민들의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면 주 몇 시간 아니면 일일 몇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라도 듣게 하고 국민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위나 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따라야 되는 것이 또 좋은 교육의 방법인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어쨌든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때 바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스스로의 그런 정책 표현의 자리를 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어떤 접근 방법 외에 이제 법원의 경우로 넘어가서 보면요. 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권리 구제를 해주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제대로 그것을 신중하게 또는 공을 들여서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부담해서라도 이런 관련 공무원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권력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될 것이고 개인들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정에서의 촬영과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수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인 것이고 그 때문에 법원의 경우에는 신분의 보장을 해주는 것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적절히 법관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것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원이나 재판이나 법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국민에게 공개적이고 충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법원이 설명해야 될 의무를 지고 그에 대한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주면 제도로 알려져 꼭 공무주면을 염두에 두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사법부의
사법부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를, 그럴 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까도 나왔던 재심이나 이런 법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제 공고 판사를 두는 것 이상의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어떤 역할을 넘어서는 이런 제도가 또한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가 있는 경우에 아까 사무장께서는 특별법을 얘기하셨는데 대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 것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나왔었던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이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나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단일한 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국회를 통해서 입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법조윤리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법조윤리의 또 다른 의미는 법조인으로서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여러 가지 권리들이 또한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부의 비리나 문제점들을 아까 서교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법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 또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까지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긴 합니다. 앞으로 실천을 그리고 또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확인을 하는 몇 가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합니다. 프로에서 다소 입장이 다르더라도 아까 우리가 룰을 정했습니다. 먼저 이 오늘 정해진가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런 토론회가 없습니다. 원래 나온 사람들을 거의 1시간도 안 되게 끝내고 저기 플로의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또 그걸 갖고 종합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좀 기념해 주시기로 마지막 토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람의 정종원 판사께서 글씨 또 국민의 글씨 어떤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목, 국내 사법 불신과 사법의 국민 불신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법 불신은 일반 명사가 됐죠, 이제. 여론에서 보면, 재판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고등학생들이, 공평하냐? 아니다. 70%. 권력이나 재력이 잡는 경우가 영향이 미치냐? 그렇다. 64%. 이렇습니다. 사법 불신이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법 불신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었냐, 그리고 그 사법 불신을 발전적으로 해소해가는 방향들의 관점이나 수단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뭐 이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냈던 결론은, 그 출발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사법 불신의 출발은 사실은 사법부가 국민들을 불신하고 무시해왔다라는 것에 기초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변경해 나가는 것이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하나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립니다. 1974년도에 작가 정월동이라는 사람이 육조지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는 때려줘지고, 검사는 불러줘지고, 판사는 밀어줘지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쓴 것 같은데요. 보면 이게 헌법 27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대비시켜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74년도 얘기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제가 피해 사례들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만약에 16조지, 이제 2014년 때는 이때 16조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마가 조지고,
전체적으로 뭐 기마가 주시고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무시하고 독서한다라는 의미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법부신문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도적 차원의 사법개혁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민들 마음 깊숙이 잘 잡은 사법부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어루만지는 작업이다. 이 부분 교수의 얘기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토론회, 피해자를 듣는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아마 그러니까 어루만지고 공감하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피해 사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사례 속에서 당사자들이 발견했고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개선 방안도 가지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앞으로 뭐 성경을 실에서 해주시면 좋고 또 앞으로 지금 앞으로 프로에서 또 그 얘기를 또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은 재판받는 객체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하는 객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재판을 받는 객체로만 인식해 왔던 것이 사법부가 국민을 북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재판 과정에 개입해서는 실질적 정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개입해서는 정의 발견이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 속에서 엘리트 집단인 우리가 판결을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다시 국민들을 재판하는 주체로, 같이 재판을 하는 주체로 정립시켜놓는 과정이 아마 사법부신의 해선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신의 근본 원인이 사실은 국민들을 재판을 받는 객체로만 인식했던 사법부의 국민 불신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 지적하는 다음에 여러 가지 네모 박스를 적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중요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다시 이런 내용들을 시민이 재판하는 주체로 세우기 위한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습니다. 형사재판 절차를 회복적 사법으로 전환하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간단합니다. 기존에 형사 절차가 검사 대 피고인의 관계, 대립관계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피고인 대 피해자의 대립관계로 만들어서 그 관계를 각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변화할 수 있고 하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것도 역시 재판하는 주체로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미 이제 논의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비처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든 상설특검제 등은 모든 좋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것이 기소적 대신 제도와 그래서 연결하는 방향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신청 대상 확대하는 방향, 아까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 이제 아까 석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초인 것 같습니다. 재판 전 과정 녹음하고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하는 것, 그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게 녹음을 허가하려면 신청을 하려고 이제 법관들이 대부분 불허를 하는데요. 근데 법관들이 불허를 하는 이유들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 불허를 하는지를 잘, 그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인데, 불허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불허하는 것이, 녹음을 신청한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자신의 권위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 되니까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재판 중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일부 한번 실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재판 중계하는 내용들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재판 절차 참여권 강화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형사소송법에서 증인으로만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하듯이 피해자도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다쳤다, 그리고 나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는 회복되었다, 그리고 난 저 사람을 징역 10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할 수 있다. 왜 못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상설 법관 평가기구 설치도 사실은 논의가 필요하다. 공개된 법정에서 쉬운 영어로 공방이 진행되는 공판 조심주의, 그리고 시민이 판사 재판에 직접 참여한 재판 참여 제도, 이 두 가지가 사법시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